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서울 선관위로부터 포각기 대여료 대납 문제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권 핵심부가 이낙연 낙마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발 사건의 파장과 전망,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 선관위가 뭐 중앙선관위는 아니고 서울선관위입니다만은 이 고발한 사건은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되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중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고발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증거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선관위가요, 집권당의 대표의 최측근을 고발한 게 저도 이게 전대미문으로 이것도 사상 초유로 보이는데요. 선관위는 이제 두 명을 고발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옵티머스 측에, 예. 원래 이제 트러스트 올이라고, 트러스트 올 그 회사죠. 옵티머스 측의 관계자 한 명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낙연의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이게 이모 씨요. 네. 이모 씨는 이제 그 이낙연이 전남 도지사 할 때, 도지사 할 때 정무특보를 했죠. 그래, 정무특보. 이번에 지금. 그 다음에 당대표 할 때도 당대표실의 부실장. 부실장. 당대표실의 부실장입니다. 예, 지금 이 말은 이게 근무하고 있다고.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 예. 이 사람을 정치자금법, 선거법으로 이렇게 고발했고요. 근데 저는 고발한 게 지금 복합기만 했거든요. 예. 복합기를 이제 뭐 복합기라는 게 이제 전화도 받고 팩스도 받고 이런 거잖아요. 요걸 이제 그 트러스트 올, 옵티머스 이제 그 대신 요금을 내준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거 말고 또 중요한 진술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1,000만 원 상당의 가구 있잖아요. 가구를 이낙연 사무실에 여줬다. 근데 이거야말로 저는 그 진술을 옵티머스 측의 핵심 로비스트가 진술했거든요. 김모 씨가. 예, 김모 씨가 진술을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왜냐면 이게 가구 1,000만 원치를 안 사주고 어떻게 사줬다 합니까? 그러니까. 가구는 이게 주문하고 배달하고 뭐 쿠팡에 배달하든 누가 배달하든 그게 배달하고 다 가게 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성윤이 덮으려고 하지만 이 부분 되게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낙연 대표 최측근 인사, 이 사람이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복합기는 뭐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여료 76만 원을 대납을 트러스트 올에서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구도 이제 제공했다고 김모 씨가 진술을 했었고, 혹시 선관위가 이런 것 말고도 다른 혐의가 되게 뭐 선거 때 이런 가구하고 복합기만 해줬겠습니까? 트러스트 올이 그러니까. 지금 사라진 돈이 수백억 원 아닙니까? 되게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정치자금, 또 정치권에서 거기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물론 뭐 이낙연 대표를 직접 고발한 것은 아니고 측근을 고발했지만 뭔가 다른 나름대로 선관위가 추가적인 취재가 안 돼서 그렇지 혐의를 포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거야 이제 뭐 저희도 뭐 추측으로 이게 그 방송할 수는 없지만 예. 뭐 합리적으로 이게 추측해 본다면 로비를 할 때 복합계하고 이제 가구 1,000만 원 사주고 뭐 이게 청탁한다, 로비한다, 이건 좀 우습잖아요.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 전남지사할 때도 정무특보를 했고, 그 이전에도 이분이 전남지사 민주당 2014년 경선 때도 수천만 원의 당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또 이렇게 구속까지 돼가지고 수감 생활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낙연의 신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이 얘기하면서 야, 복학기? 우리도 이지만 그 뭐 대납하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 피해 금액이 뭐 1조 6천억, 뭐 엄청난 데다 이게 로비 자금이 수천억이 흘러갔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뭐 가구나 복합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 부분에 그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 변명이 너무 가정스러워요. 전부 이게 보면 뭐
나는 모르고 측근이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게 꼬리 자르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옛날에 2008년도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할 때 사무실 한번 내봤고요. 박사님도 이게 방송국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뭐 TV든 컴퓨터든 복합기든 이런 걸 이게 과연 이게 내 돈 내고 이거 보통 사잖아요. 누가 기부하면 이게 또 법이 걸리니까 하나하나 체크해 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게 전부 다 뭐 실무자의 착오로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데 그럼 이게 모든 경우에 실무자가 다 돈 받고 문 받고 해서 난 몰랐다 하면 다 면책될 것 같으면 누가 처벌되느냐 후보가. 이게 만약에 이낙연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이랬다면요. 무조건 너는 이게 알았을 거야. 측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고발하거든요. 조사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따라서 저는 선관위가 처음부터 이게 이낙연은 몰랐을 것이라고 전제해놨고 그 다음에 핵심 참모만 고발한 거 있잖아. 이건 이게 문제가 있다. 고발은 다 해야죠.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해보고 그럼 이게 이낙연이 알았는지 몰라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 핸드폰도 포렌식 해보고 어떻게 미리 이낙연이는 몰랐을 거야. 어떻게 단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선관위가 잘못됐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 대표 측근을 고발했기 때문에 설사 측근이 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하고는 어떤 법적으로 직접적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무슨 사무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회계 책임자. 그렇죠. 바로 이 회계 책임자예요. 원래는 이게 복합되든 가구든 모든 돈 들어오고 나가고 10원 하나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회계 책임자가 다 이게 정리하거든요. 근데 회계 책임자도 아니고 그냥 측근인데 와서 자원봉사 있다고 그러대요. 자원봉사.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모든 악역 자기 손에 다 더러운 똥은 자기가 묻히고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하고 이낙연이는 전혀 몰랐어. 이렇게 편법으로 빠져나간다면 과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선거사범 처벌할지 저는 이게 선례가 되면요. 앞으로 전부 이게 아무 자원봉사자처럼 꿈이 나서 모든 걸 받고 그다음에 후보자나 회계 책임자 빨리 나가고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보여요. 그러니까요. 뭐 이낙연 대표가 선거를 뭐 국회의원만도 4번이나 했고 또 전남지사도 2번 뭐 이렇게 선거를 했기 때문에 선거 달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빠져나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비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본다 한다면은 그동안 이낙연 대표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뭐 대표가 된 이후 시도를 했는데 다 무산이 됐어요. 과거 뭐 통신비 2만 원을 주자 무슨 재산세를 10억을 올리자 했는데 다 아웃이 되고 정부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그러면서 지지율까지도 이재명한테도 밀리고 또 20% 초반대에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잔펀치 자꾸 맞으면 케어당하는 거예요. 선수들도. 이 권투 선수도. 이런 것이 가랑비거든.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러나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권이 이낙연을 버린 카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모른 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검찰총장도 몰아내는데 이낙연 대표한테 어떤 상처도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 정도는 야 덮어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저는 이낙연에 대해서요 여권인데 이거 저도 버린 카드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이제 추미애 난이잖아. 추미애 사태. 정치적으로 이게 가장 저는 피해 본 게 이낙연으로 봐요. 정치적으로 가장 덕 본 거는 윤석열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은 밟을수록 커지잖아. 탄압을 받을수록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덕이 많고요. 근데 이낙연은 추풍, 거기에 추미애에 미친 바람에 낙엽이 돼버린.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추풍 낙엽의 뜻은 추미애의 광풍, 미친 바람에 이낙연이가 낙엽이 돼버린. 이게 바로 추풍 낙엽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보세요. 이낙연이가 이제 국정조사 처음에 제안했다가 지금 이게 친문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공격하고 있어요. 왜 쓸데없이 이게 국정조사 하자 해가지고 윤석열이한테 국회 판만 깔아주느냐.
윤석열을 키운 거는 전부 국회입니다. 예. 옛날에 2013년에도 국회 와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떴잖아. 이번에 국정감사 와서 나는 이게 법무부 장관의 똘마니 부하가 아니다 떴잖아. 예. 또 이게 이번에 국정조사 해가지고 윤석열 넣어가지고 또 이게 뭐라 하면 윤석열이 지지율 2배 돼요. 예. 그러니까 왜 이낙연이가 바보짓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친문들이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민주주의 4.0 있잖아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낙연, 이재명은 카드가 아니다. 이런 뜻이 있고요. 제가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친문이 이재명 버렸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윤호정이 있죠. 예. 윤호정 법사위원장. 예. 야, 이 사람이 이게 이거 국민의힘의 조수진 우리 여자 국회의원 있잖아. 조수진 보고 뭐라 하냐면 야, 저 찌라시 신문 만드는 버릇 놓는다고. 찌라시 신문 만드는 버릇 놓는다고 했잖아. 예. 그럼 이게 찌라시 신문 조수진이가 어디 출신입니까? 동아일보 출신 아닙니까? 그럼 이낙연이 어디입니까? 이낙연, 동아일보잖아. 윤영찬, 그러니까요. 그 찌라시 신문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이가 당대표인데 동아일보 출신인데 동아일보를 찌라시라 공개적으로 물론 이게 윤호주의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저는 평소에 그 친문들이요 조중동 뭐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조중동 출신이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하고는 기본적으로 근본이 틀려.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출신도 아니고 동아일보 출신 이걸 인정하겠어요? 그게 저는 무의식 중에 뭔가 이래 봅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무의식 중에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무의식이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리 윤석열이 밉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이제 직무정지되고 해임되면은 그 사람은 대권 출마 못해.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요. 그게 이제 그 처음에 그 국민의힘의 윤기찬 변호사라고 그분이 저하고 친한 분인데 이제 YTN에 나가가지고요. 좀 본인이 착각했다 그러더라고. YTN에 나가서 이제 처음 그 방송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요. 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이제 그 파면을 당하면 5년간 못하고 그다음에 해임을 당하면 3년간 못한다. 이런 이제 국가공무원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국가공무원법을 잘 보면요. 그거는 이제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이야기고요. 정무직에는 또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정무직에는. 예. 근데 그 우리가 선거법을 봐야 돼요. 공직선거법에는 파면 해임 당해도 출마 자격이 아무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전과가 있다 이런 건 제한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선출직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법에는 임명할 때 그런데 직업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정무직이나 선출직 있죠. 이런 분들에게 파면 해임돼도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 실제 그 김태우 있죠. 김태우 수사관 유명하잖아요. 이분들이 징계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총선에 강서구 출마했죠. 네.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에 한민호라고 있어요. 예. 한민호. 이분들이 문체부 국장이었거든요. 이분도 옛날에 서울시장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마 선례도 있고요. 저는 아무 거는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저도 이게 여러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이래 보입니다.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언론인 출신이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분으로 또 총리 시절에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줘왔기 때문에 그래도 듬직하니 또 나름대로 심지가 있는 분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했는데 지금 워낙 자기 기반이 없다 보니까 당내에 지금 친문 대깨문들이 하는 시건 말 바꾸기, 궤변, 안면 몰수 이런 데까지도 이낙연 대표가 차별화를 못하고 휩쓸려 가갖고 거기에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뒹굴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와서 정말 차별화해갖고 아 이낙연은 보니까 대깨면 그 운동권하고는 다르네. 이런 인식을 줘야 하는데 그걸 지금 못 주고 있는 게 제일 큰 실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낙연의 가장 큰 실책은요. 너무 이게 그 추미애 편을 많이 들어버린 거죠. 예. 추미애도 이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쓴소리 해야 되잖아요. 뭐 건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추풍의 낙엽이 돼버렸다고 제가 했는데 추미애를 저는 이제 그 무조건적으로 추미애를 막 편들게 한 거예요. 그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봐요. 이낙연 입장에서는 자 첫째는 이제 그
대깨문의 간택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대깨문들이 추미애를 내가 계속 편들면 내를 선택해 주겠지. 이렇게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깨문들이 추미애를 아무리 편든다고 이낙연을 지지합니까? 어차피 이게 제3의 후보 있잖아요. 네. 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저는 대깨문의 간택 때문에 추미애 편들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하다 보는 게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한 거예요. 조금 전에 옵티머스에서 자기가 1,000만 원 가구 받고 그다음에 복합기 대납 받고 또 이게 뭐가 나온지 돈이 또 조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추미애를 내가 공격했다가 추미애가 내를 찍어서 내 수사하면 이낙연 큰일 나잖아. 이낙연 좀 수사해 보세요. 그렇죠. 어머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옵티머스의 발목에 약점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자기 수사를 덮기 위해서 저는 추미애를 비호한다. 이래 보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보는 시간 또 저는 제가 처음 방송에서 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은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이런데 그런 불순한 의도로 추미애를 무조건 지지하니 야 이낙연이가 옛날에는 나름대로 이게 언론인으로서 좀 사리분별 꽤 있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대깨문보다 더하게 추미애를 비호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지지율 떨어지는 원인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이낙연 대표하고는 저하고는 언론 생활도 같이 시작을 했고 또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로 같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경우가 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하고 또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뭐 윤영찬 지금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낙연 앞에 절절절 기었습니다. 기자 시절에. 워낙 뭐 일을 잘하고 확실하니까. 그런데 전남지사까지 또 총리까지는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이렇게 망가지네요. 참 아쉬움이 많아요. 안타깝기도 많아요. 제가 이게 그 고언을 드린다면 뭐 고언 드릴 이유도 없지만 뭐 이낙연하고 제가 인연이나 뭐 제가 근데 드린다면요.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요. 이낙연이가 역사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보면 이게 그 모든 정권을 보십시오. 항상 이 현직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대립이하게 떠거나 후보가 되죠. 현직 대통령한테 맹목적으로 충성 예스맨이 돼가지고 뜬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그 노태우 정도가 뭐 전두환이 키워줬나? 그 정도?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들이박았단 말이에요. 김영삼도 이게 노태우 들이박았잖아. 이해창도 이게 계속 김영삼 들이박았잖아요. 근데 이낙연은 어떻게든 이게 대깨문의 간택, 문의 간택을 받아보려는 저 자세. 옛날 총리 때부터 뭐 문재인이 앉은 자리는 전용기에 앉지도 않는 이런 게 저는 차별화가 아니고요. 무조건 이게 그 선택을 받으려는 이 전략이잖아. 이게 잘못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타는요. 저는 이제 이낙연이가 마지막 결정타로 날아가는 거는 보궐선거로 봐요. 지금 이게 민심이 장난 아닙니다. 부산에요. 제가 봤더니 부산에 가덕도를 띄웠잖아. 근데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 올라가면서 차이가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요. 지금 이게 서울 지역만 보면 민주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박영선이도 떨떠름하게 왜 내보고 나가는데 신주건이 검토해 보겠다고 한 발을 쫙 뺐더라고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은 나오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냐. 지금 우상호 곧 발표한다더니 잠깐 보고 상황을 지켜봅시다 하고 또 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결국은 그 순리대로 보면 보궐선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지금 이게 여당이 아주 불리하고 야당 이기잖아. 그러면 이게 이낙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출마 공천 안 한다는 당헌도 무리하게 바꿨잖아요. 억지 논리로. 그리고 이게 무리하게 자기가 공천해가지고 패배하면 그 책임은 이게 고스란히 이낙연이잖아. 저는 이 보궐선거를 끝으로 이낙연은 후보군에서 사라진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까지도 사라지면은 민주주의 4.0이 제3 후보론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제 민주당도 무슨 대권 후보라는 사람이 그만한 분 없네 뭐 괜찮네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사람이 정세균 뭐 총리 정도가 아닌가 한데 이분도 무슨 대전에 내려가서 산자부 직원들 지금 수사받는 직원들 무슨 표창장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산자부 가가지고요. 정세균 총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세균도 이게 이낙연이 제 전략이죠. 간택. 예. 산자부 가가지고 이제 원전 산업 정책과 있잖아요. 예. 이 공무원들한테 상패를 줬거든요. 그게 제목이 적극 행정 접시야. 적극적으로 행정했다. 접시를 준 거예요. 상패를.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정책과의 공무원들이 도둑놈처럼 444개 파일을 갖다가 삭제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조사받고 있잖아. 아니 조폭도 아니고 정세균이가 조폭으로 치면 한 부두목 되겠지. 문제가 두목이면. 가가지고 너가 여기 검찰에 수사 맞서가지고 증거도 인멸하고 범행했으니까 수고해서 앞으로도 이 증거 인멸하고 계속 잘해. 이렇게 상중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뭐 큰일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수고했다고 그렇게 뭐 가서 격려를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큰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서 파괴한 게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정세균도 이런 식으로 가면 제2의 이낙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요즘도 맨날 돈 퍼주자, 돈 퍼주자.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재명과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전부 여자 문제로 그러네요. 낙마했잖아. 안희정이, 박은수이, 전부 이게 여자 문제로 낙마하고. 그 다음에 김경수하고 조국이는 재판으로 낙마하고. 지금 이게 여당도 상당히 인물이 없는 이런 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서울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고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권 내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늘 이야기한 대로 추미애 바람에 휩쓸려서 낙엽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예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